노벨상과 세계 식량상 수상자 153명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월 14일에 세계 지도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 7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2050년까지 무려 15억 명의 추가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 생산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 한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내야 한다는 거 모두 아시죠?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설정,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전농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농업사법이 무엇이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지아 시인의 시 밥은 하늘입니다. 노래 시인데요. 성요한의 노래 듣고 초대 손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속에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나눠 먹는 것.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속에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나눠 먹는 것.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김지아 시인의 시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시를 성유한 님께서 노래로 들려주셨는데요. 계속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목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함께 같이 먹는 것. 이 시는 밥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이 생명의 순환과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이 노래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93.5MHz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양곡관리법을 포함해서 농업사법에 대해서 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곧 예. 설이 다음 주면 설인데요. 올해 뭐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좋은 계획보다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다 같이. 네, 좋은 세상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요즘 시국이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정말 정의가 있는 헌법이 제대로 서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문제가 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국에서 이제 우리 농업 사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겠지만 또 지난 12월에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마음을 졸이기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랙터를 타고 이제 서울로 향하는 그 대규모 상경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하셨다고 듣고 또 제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예, 그때 그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농민 전농이 이제 동구는 저기 진주에서 시작했고요. 서구는 무안에서 시작해가지고 12월 16일 날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서울로 향했습니다. 향해가지고 12월 21일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 그날 남태령에 도착했는데 네. 그때 이제 경찰들이 우리 행진을 막아서 그때 한 28시간 동안 그 밤을 지새면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함께했던 네. 아름다운 그 시간이었지만 또 힘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지금 트랙터를 타고 고속도로를 오른 거잖아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타고 아, 갔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맞아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을 텐데 또 거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한 또 한 해 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제 출발했는데 올라가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시민들이 길가에 있는 시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네. 또 손도 흔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화답한다 그럴까요? 네. 저희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네. 그런 것이 날이 갈수록 이제 더 늘어났는데 남태령에서 그 우리가 이제 차벽을 막히고 우리의 상황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또 뭐 언론인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에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여성들 네.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해줘서 우리가 무사히 그 차벽을 열고 우리가 원래 목적을 했던 저기 한남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날 이제 다른 어떤 사안도 있어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또 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큰 어떤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오늘 말씀드릴 아까 농업사법에 대해서도 네. 그때 그 주간에 송미령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뭐 물론 이제 위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농업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 국민들이 그 농업 이슈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남태령에서 이제 계속 젊은 분들하고 이제 서로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급속도로 좀 퍼지게 된 네. 계기가 된 어떤 그런
시간과 장소였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농업사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농업 현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그 쌀이 농민 소득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2024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농업 인구는 약 204만 명, 농가 인구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제가 예상하기로 한 1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 인구가 약 99만 9천 가구가 이제 농가인데 100만 가구가 무너졌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역사상 네. 뭐 역사를 해봤자 이제 요 근래의 통계로 한 역사겠지만은 최초로 이제 무너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년 자연스럽게 한 2%에서 3% 정도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이 한 52% 정도 농업 인구 중에서 52%가 65세 이상이다. 네. 굉장히 초고령화돼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현실이죠. 예, 네. 예. 그럼 10년만 지나면 거의 뭐 그 퍼센트는 더 올라가겠죠. 퍼센테이지가 네네. 그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우리가 생명으로 따지면 네. 거의 생명이 마감하는 네. 그 정도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쌀이 전체 농가 소득의 33% 정도 되는데 네. 그리고 한 45%의 농가가 이제 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각종 데이터들이 음.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무의미할 정도로 네. 농업은 많이 지금 현재 소멸해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달리 그 소농이 많지 않습니까? 약 65%가 소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65% 소농이 대부분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10년 이내에 다 어떻게 보면 농촌 소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후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누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 지수라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몇 프로이고 특히 이제 쌀 이제 양곡관리법과 연관이 돼서 여쭤보는데 쌀의 자급률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세계 식량 안보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률하고 곡물 자급률이 있어요. 식량 자급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통칭해서 네. 다 이제 자급률이 얼마냐고 이제 계산한 건데 지금 그것이 50%가 채 안 됩니다. 뭐 4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까지 매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50%는 아직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곡물 자급률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곡물이라 하면 쌀, 밀, 보리, 옥수수, 뭐 조 이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국제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5대 곡물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곡물이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20%가 채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최하위다 보면 됩니다. 특정한 어떤 뭐 사막지대라든가 아니면 영구 동토층 이런 데 제외한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가 중에서 농지가 있는 음. 국가 중에서는 제일 하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 지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수치상으로 얼마다 하는 게 별로 무의미할 정도로 그냥 제일 꼴찌다. 네, OECD 국가에서 제일 그 꼴찌다. 꼴찌다. 그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곡물 작업률이 19%, 20%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곡물에는 쌀, 보리, 밀, 옥수수 다양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한 곡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중에서도 그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를 보면은 아주 지금 평균적으로 19.20%지 쌀은 좀 높지만 다른 것은 아주 아래인 셈이죠. 최근 5년 정도 수치를 보면요. 쌀 자급률이 한 94.5% 정도. 네. 만약에 쌀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곡물로는 자급률이 5%도 채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먹는 밀, 옥수수가 1%가 채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쌀이 어떤 우리 곡물의 마지막 보루. 음. 만약 쌀이 무너지면은
나머지 곡물로는 우리가 지탱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쌀을 포함해서 이제 20%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80%는 다 수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쌀만 좀 무너진다면 우리에게는 이 안보, 식량 안보는 없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예, 여기서 뭐 또 식량 안보란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개념을 네.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라든가 행정에서는 식량 안보란 말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일반 뭐 시민들도 그렇고 식량 안보 그 안보란 말은 수입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량 체계를 이끄는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는 작업하는 그 작업자족하는 우리가 해서 그래서 식량 안보보다는 식량 주권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우리가 작업자족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는 이제 식량 안보보다는 식량 주권, 네. 식량 주권을 높일 수 있는 작업률을 높여야 된다. 이걸 저는 이제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예. 식량 안보를 대부분 이제 하나의 지표로 보는데 거기에는 수입해온 모든 것들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이 차지하는 안보상의 어떤 순위 있나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식량 주권 우리가 식량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두각을 얘기를 하고 싶으신 말씀이신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누기로 했던 그 농업사법 중에서도 먼저 그 야당이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개정안인데 그 대통령 거부권에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으로 이제 무산이 되었는데요. 좀 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양곡 관리법이 왜 생겼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은요. 양곡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국민 경제 및 식량 안보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일제 해방 후에 미군정 시대에 식량 매입법이라는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네. 1950년에 이제 양곡관리법이란 지금 현재 똑같은 이름의 양곡관리법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18차례의 개정 그리고 2차례의 전문 개정을 거쳐서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그중에서 16조 사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시장 가격을 조절을 위해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3%에서 5% 많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정도 하락하면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 아닙니다. 네. 이게 의무적인 어떤 조항이 있는 거고요. 네. 기존 양곡관리법 내용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이제 선택적인 어떤 항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사실 민주당 안도 저희 농민들이 요구했던 안보다 사실 많이 약화된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거부를 했던 거고요. 네. 그 거부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세금을 들여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네. 그리고 농민들이 정부에 의존해서 생산 과잉을 유발할 것이다. 그래 결과적으로 쌀을 시장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했다 그런 거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정부가 주장하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세금을 들여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잠깐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년 국가 예산 중에서 군사비나 그리고 원유를 에너지를 수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정치권 누구나도 혹시라도 뭐 많이 수입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단 한 번도 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권은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가를 운영할 때 국방, 음.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바로 저는 식량. 식량 네.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이게 국가 전략 자산이거든요. 네. 국가 자산인데 이 세 가지 부분이 골고루 음.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들어가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그 수십조 들어가는 군사 무기나 에너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겨우 수천억 들어가는 네. 식량 자급률을 높이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이다, 네.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엉뚱한 예측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내놓으면서 네. 지금 현재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농민들의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음. 우리 국가적인 어떤 운영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농업이 그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3에서 4% 정도? 아닙니다. 어. 2.7% 조금 더 됩니다. 그럼 더 떨어졌다는 더 떨어졌습니다. 얘기네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이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예산 지표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정치는 네. 예산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을 얼만큼 투여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냐고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 정부는 계속 예산을 줄임으로 해서 농업을 어떻게 보면은 말라 죽이고 있다. 네.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이 한데 네.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것들을 떠나서 물론 국가 안보, 뭐 외세로부터 안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먹는 거, 또 인간 기본 권리,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국민들의 뭐 복지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거부권 행사 내용을 이제 뭐 쓸데없는 세금이 낭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농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정부가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라는 게 주 골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반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 이제 정부가 소매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리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소매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이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낸 세금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그 판매하는 그 가격과 시민들이 직접 슈퍼에서 사는 가격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쌀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양곡관리법이 시민들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이제 농민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러한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일단 그 유엔 세계 식량 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5천만 인구가 넘는 나라한테 권장하는 양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나라면은 이 정도 쉽게 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듯이 네. 이 정도 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된다. 비축을 해야 된다. 예, 그 네. 비축량 건고량이 네. 최소한 월 소비량의 세 달 이상은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한 1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공공 비축량이 그냥 40만 톤, 5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적다는 얘기나요? 적죠. 네네. 예, 일단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쌀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급률이 약하고 이것을 수입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과연 쌀 가격이 싸질까요? 그 자본주의 특히 시장 원리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쌉니다. 네. 지금 현재는 우리 국내 생산 가격보다 수입쌀이 싸긴 싸요. 네. 그런데 우리의 자급률이 많이 약해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량을 체계를 가지지 못했을 때 과연 그때도 독점적인 지위를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외국이라든가 자본이 가졌을 때 과연 가격이 지금같이 쌀 것인가? 저는 어떤 산업에서든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정부가 독점을 막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음.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이익을 시민이라든가 국민이 가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라든가 기업이 가지기 때문에 네. 독점을 막는 거잖아요. 네. 똑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넓어지는 거죠. 국제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쌀이 생산량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부의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전에 제가 5년간 평균 작업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94.5%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가끔 100%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질 때 94.5%라는 거는 이게 어떤 때는 100% 넘고 어떤 때는 90%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덜쭉날쭉하다는 말입니다. 생산량이. 네. 그 생산량이 덜쭉날쭉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그의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54일간 비가 계속 왔었으니까. 네. 뭐 또 다른 어떤 농민들이 그 논에 다른 작물을 심었다든가 그게 이제 전략 작물 직보제 같은 전략 작물이라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전략 작물은 말은 전략 작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논에 벼를 심어야 되는데 밭에 심어야 될 콩이라든가 깨라든가 다른 걸 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 물을 싫어하는 작물들인데 네. 물이 많은 논에다 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쌀의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 논에 대신 전략 그 작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뭐 논에서 벼가 아닌 다른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쌀 생산량을 줄이고 왜냐면 공급과 이제 소비 측면에서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생산의 과잉이 아니라요. 네. 공급의 과잉이에요. 공급. 어. 그러니까 이제 네. 과잉이란 말은 똑같은데 아까 그랬지만 작업률이란 건 9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생산의 과잉이 우리나라 자국 내 생산의 과잉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했지만 식량 안보란 측면에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 수입하는 양이 매년 40만 8,700톤이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94%는 기본이고 플러스 그게 이제 그게 12% 정도 돼요. 12% 우리나라 정도 국내 된다고요? 생산량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0% 중반대, 후반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마치 우리 농민들이 과잉 생산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데 정부가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러네요. 수입하는 쌀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런 공급의 과잉 때문에 이런 식량 문제, 쌀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양곡관리법에 이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민들의 의견 차이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정부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조건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부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반박을 하시는지. 일단 네. 기본적으로 재농지에 사용해야죠. 논은 논으로, 밭은 밭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혹시 줄어드나요? 그거는 뭐 개발, 네. 산업, 음. 주택, 음. 그다음에 다른 용도 변경 이렇게 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농가 밭을 합치면 약 145만 헥타르 정도, 150만 헥타르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이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작업률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165만 헥타르 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략 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유효하지 않는 게 기본 농지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방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콩이라든가 다른 작물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밭을 좀 더 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논에 꼭 심어야겠다 그러면은 논을 밭을 성격과 비슷하게 관계 시설을 잘 해줘야죠. 근데 그 관계 시설 하는 게 뭐 1, 2천억 드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전라북도만 따져도 제가 볼 때는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지금 1년 예산이 9조 원 좀 더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조 원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정부 사업이에요. 음. 근데 그거는 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무조건 심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생산되는 농작물도 너가 알아서 팔아라는 거예요. 그 어느 농민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를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은 뭐 합리적이고 합당한 어떤 로드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저거 해라. 저거 안 되면 이거 해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 다른 작물 심으로 해서 소득이 또 안정화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중고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곡관리법에 그 정부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1:30.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2:30.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3:30.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4:30.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5:30. Five's for the warplanes that fly.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6:30. Six for the cities all wrecked. Five for the warplanes that fly.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7:30. Seven for the continents blowed up. Six for the cities all wrecked. Five for the warplanes that fly.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8:30. Eight for my 8 billion graves. Seven for the continents blowed up. Six for the cities all wrecked. Five for the warplanes that fly.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9:30. Nine for the crippled and blind. Eight for my 8 billion graves. Seven for the continents blowed up. Six for the cities all wrecked. Five for the warplanes that fly. Four's for the guns of this war. Three's for these warships at sea. Two's for the love of me and you. One'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and gone away. Oh, will you come when I call you? I'll come when you call me. I'll call you at 10:30.
for the atom bomb loose again. 9 for the crippled and blind. 8 for my 8 billion graves. 7 for the continents blowed up. 6 for the cities all wrecked. 5 for the warplanes that fly. 4's for the guns of this war. 3's for these warships at sea. 2's for the love of me and you. 1's for the pretty little baby that's born, born, born and gone away. 네, 네, 클라스메틱스의 Call When I Call You 들으셨습니다. Come When I Call You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전농전북도 연맹 정충식 사무처장님과 함께 농업사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양곡관리법이요.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정부 입장과 농민에 대한 입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좀 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농업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인들의 이제 그 소비 습관이 많이 변했죠. 거의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사실은 그러한 식습관이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하여튼 시대는 지금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먹는 그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농업에서는 이 쌀 생산량을 좀 줄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의 작물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특히 밀은 거의 100% 제가 생각했을 때 100% 정도 이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곡물들 뭐 병아리 콩이든 실질적으로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우리 농업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곡물들을 먹고 있거든요. 그럼 농업에서도 이 시대 변화에 좀 더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논에 다른 작물들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생산하는 농작물 그리고 또 그 생산하는 그 농작물에 대해서 또 판매라든가 그런 것과 다양하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농민들하고 정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밀을 좀 우리 사회자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밀은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밀의 작업률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 있지만 예전에는 목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네. 목화갓이라는 선발대회도 있을 정도로 목화가 옷이라든가 이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목화나 밀이 언제쯤부터 이렇게 많이 사라졌을까요? 뭐 외국의 어떤 수입과 왜냐면 싸니까 훨씬 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과다하게 생산되는 나라에서 네. 밀어내기식으로 수출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속에서 밀과 목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고요. 그런 지금 현재 밀이 그래서 그런 밀을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밀로 만든 빵이라든가 각종 과자라든가 이런 것이 맛있다, 몸에도 좋다, 그리고 뭐 요리하기도 편하다, 막 이런 장점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밀을 많이 먹게 하고 밀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십 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밀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밀 산업은 그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가 수입, 100%가 수입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우리나라 밀 산업이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쌀은 또 밀은 굉장히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쌀은 어떻게 했냐? 쌀은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습니다.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리고 건강의 적이다. 탄수화물이 몸에는 안 좋다.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쌀의 단점들을 의사들부터 해서 연예인들부터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어요. 근데 진짜 정말 쌀이 그러냐? 네. 우리 민족이 5,000년 이상을 주식이 쌀이었는데 그걸로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이 키가 작았습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키가 작았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네. 그 근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 쌀과 밀가루를 두 개를
구분을 했을 때 네. 어느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가라는 것은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먹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또 밀가루 같은 경우 대부분 수입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각종 글로 농약들. 예. 농약들이라든지 또 이것을 많이 먹음으로써 장내 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에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말씀은 예. 아마 그 이제 자본가들의 이제 수입한 밀가루들을 좀 더 포장을 하는 예. 측면에서 인제 쌀은 좀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밀가루 인제 케이크라든지 빵을 이제 선호하는 그렇게 식단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거는 뭐 고기는 그거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고기는 우리의 어떤 아무래도 소득이라 늘어나면서 또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 고기가 부각된 건데요. 사실은 뭐 그것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다음에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나라 쌀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고 밀이라든가 수입 곡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좋은 쪽으로 바뀌면서 네. 전반적으로 그것이 농산물에 그 우리가 작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농민들의 작부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밀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심으려도 심을 수 없는 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인제 예. 정부가 인제 어느 정도 그 식량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위기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미래 자급률을 쪼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농지가 있어야 되고요. 네. 농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농지가 부족하더라도 이제 뭐 이기작을 해서 여름에는 벼를 심고 겨울에는 밀을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밀에 대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생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수십만 평, 수백만 평에서 기계로 싹 실어 부렸다가 기계로 수확하는 그런 나라들하고 네. 우리나라하고는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안 되죠. 경쟁력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생산된 밀을 정부라든가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뭐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입해 준다든가 유통을 책임진다 그러면은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거의 뭐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런 다른 작물 심으라 이런 것은 그 농민들 보고 안 팔리면 너 그거 뭐 어떻게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농작물의 적부 체계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좀 같이 고려되고 그리고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책을 내고 하면서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길어 터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농업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보면은 농지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갈수록 인제 산업 하나 아니면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이라든지 농지가 부족한데 우리나라 전체 이 시스템 구조 자체에서는 농지를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이 곡물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모든 농작물이 100% 작업률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지탱해야 될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음. 작업해야 된다는 그 어느 비율까지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쌀을 빼면 5%도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어떤 기후가 뭐 갑자기 일어나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생산량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작업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입해오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큰 어떤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사회든 국가든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정도 작업률을 할 수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해보자. 네. 그런 것까지는 해오고 나서 뭐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뭐 감안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인제 그 양곡관리법을 넘어서 인제 농업 인제 사법 중에 인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 외에 인제 나머지 3개 법안이 있는데요. 그 3개 법안을 보면은 농산물 가격 안정법, 그다음에 농업 재보호법, 그리고 농업 재대책법이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입니다. 유통 및 가격 예, 안정법이요? 예. 네네. 유통이 이제 결국은 이제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네. 예, 가격이 이제 등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등락이 있을 그래서 여기에서 대응해서 정부나 법으로 이걸 좀 보호하자.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87년도에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음. 국가가 정해서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농민들도 그때 많이 사회 흐름 속에서 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노동자들처럼 끝까지 이걸 좀 밀어붙이지 못해가지고 그게 네.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이 최저 시급제처럼 최저 농산물 가격제를 좀 해달라. 아, 네. 이제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 내용에.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농산물의 등락에 대해서 항상 가격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가격 시스템상 안 네. 되고요. 그 대신 가격이 막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최저 시급처럼 최저 농산물 가격을 좀 해서 그것까지는 좀 지켜다오. 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비싸게 판매해서 이익을 남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구조에서 유통 구조에서는 농민들보다 유통 시스템에서 사실 돈을 버는 것이지 맞습니다. 농사는 이제 농민들이 짓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익도 이제 그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만약에 농사를 잘 못 지었다 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농민이 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최소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달라는 게 이제 이번 법안의 이제 주요 골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그 반대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시장의 논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자기들 원할 때는 시장에 개입하고 관심이 맞습니다. 없는 분야는 또 시장 원리를 내세우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가격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 부분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최저 우리가 농산물 생산할 때 100원이 들어갔다 치면은 그것이 중간에 유통해서 수매상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 소규모 유통 그리고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또 그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그 또 판매하는 그 우리가 막 농산물 시장 같은 거 하면 막 가격 얼마냐고 그래 대신 대리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 그게 다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에 시작하면 거기 음. 가면 소비자들은 최소한 2, 300원에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농산물이 가격이 비쌀 때 대부분 다 시민들 어떤 얘기 하냐면은 야 이렇게 비싼데 농민들 돈 벌었겠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단순화하든지 네. 계획을 해서 농민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고 유통업자들도 수익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지금보다는 좀 더 공평한 네. 그런 것을 좀 요구하는 거고요. 네. 정부가 지금 대표적으로 쌀 같은 경우는 정부가 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 30년 전에 가격과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말이 안 되나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은 거의 지금 네. 30년 비교해 보면 어떤 물가도 최소한 몇 배 정도는 올랐을 거예요. 네. 한 세대 전이니까. 네. 그런데 쌀 가격은 지금 30년 가격과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네. 정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부의 폭력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두 개로 이제 농업재해법하고 재해대책법인데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예.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농업재해보호법은 음. 농업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을 받는데 네. 올해 보험 받은 내년에도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걸 할증을 붙여요. 아, 그래요? 그 자연재해는 농민들 탓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할증을 붙여요. 아, 그래서 네. 할증을 붙이지 말아달라 아, 그런 그렇군요. 뜻이 다는 거고요. 네. 대책법은요? 예, 대책법은 네.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가들한테 피해를 좀 현실적으로 좀 매겨다오. 네, 그렇군요. 우리는 쉽게 해서 1,000원치 정도의 재해를 입었는데 거기 100원. 와서 손해평가사가 100원, 200원 이렇게 네. 얘기해 버리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네. 해달라는 게 법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기후 재난, 네. 기후 위기하고 굉장히 관련된 음.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농업 이제 3법, 이제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 재해보호법, 대책법 들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현실화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농산물의 최저 가격 보장은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농민들이 뭐 최소한의 농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먹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이 우리하고 이 농민들과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 많다 보니까 그 농민들의 어떤 중요함, 그 농업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농민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시다면 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좀 아까 광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시민들하고 농민들이 사는 장소만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후가 변하고 기후가 의해서 농민이 농사 짓기 힘들면요.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도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먹는가 이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해 아마 뭐 대파 네. 파동에서부터 이제 농산물 그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가면 이제 다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인도 있지만 내가 사고자 싶은 어떤 농산물도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맞습니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농민 문제가 이게 농업 문제가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삶의 질과 음.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농업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든가 농민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 또한 도시민의 어떤 삶도 보장할 수 없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도 보장 없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식량 주권이라든가 우리는 농을 보호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얽혀져 있다. 너와 나가 다르지 않고 음.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같이 좀 넓은 의미에서 바라봐 주셔야지 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조금씩 풀릴 수 있다. 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얘기하잖아요. 네. 지속 가능한 삶인데 도시만 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삶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같이 살고 농민과 도시민이 같이 사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을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미래의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나만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사회든 어떤 도시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더 좀 같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네. 농민과 농촌을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인제 우리 시민들에게 바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인제 이 농업 정책을 하는 그 기관 또는 인제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요? 정신 차려야죠. 지금같이 개방 네. 농장 뭐 네.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계속 더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그걸 실행하고 있어요. 왜 그래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제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수출도 금화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음. 기후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빵빵빵 터지듯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기후든 환경이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개방 농장 해도 된다는 듯이 음.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이 정치 지도자들은
좀 제가 볼 땐 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핸드폰과 밥 한 공기하고 핸드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놓고 어떤 것을 취할래? 그러면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밥 한 공기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그러한 그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제 개인적으로 이 자꾸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민들도 지금 현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선상에서 우리가 앞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무슨 일이든 때가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문제 또 농민들의 삶 같이 함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하고 도시하고 인제 시골이라고 하죠. 그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함께 다 인식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클로징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오늘 전농 전북도 연맹 정충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농업사법에 대한 농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지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는 우리의 근간이며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다음 주에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